요즘 커머스 기업들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티몬과 위메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또 반란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한때는 커머스 시장의 미래라고 불렸던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머니스토리의 김밥입니다. 가장 최근의 이슈인 반란의 파산이 좀 화제긴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반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죠. 대부분 투자금을 홍보와 마케팅에 쏟았다. 반란이 광고에 딱 처음 등장했을 때 김혜수 씨를 모델로 썼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컬리가 전지현 씨를 모델로 쓴 거랑 비슷하지 않냐. 근데 전지현 씨가 컬리의 모델로 등장했을 때는 컬리는 이미 그 당시에는 아는 사람들은 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달리 반란은 그렇게 김혜수 씨를 모델로 쓸 당시에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혜수 씨가 등장하는 광고로 인해서 반란을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제 지인 중에서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저거 반란 쉽지 않은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어요. 왜냐면은 반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명품 구매 플랫폼이 레이가잖아요. 명품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병행 수입업자로부터 이제 명품을 구매해서 그걸 반란 측에서 가품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확인한 후에 이제 판매한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저렴하게 파는 모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에 사실 함정이 하나 있죠. 명품은요, 그냥 물건을 사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뭔가 비싼 전자제품 사는 때도 언박싱, 숭고한 이벤트죠. 박스를 연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경험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모든 고급 상품일수록 어떻게 박스를 열 때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두고 여기에 이제 포장 하나만도 영향을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그럼 명품 생각해 보세요. 명품은요, 그냥 인터넷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쿠팡처럼 물건을 받아보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명품 샵에 가는 것부터가 경험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잖아요. 조명 하나하나, 디스플레이 하나하나 그런 것 자체가 엄청난 경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줄 서고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막 안내를 받아요. 그러면서 장갑을 이렇게 끼고 막 여기서 꺼내고 해가지고 보시기만 하시라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접을 받고, 특히나 구매 이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VIP 대접을 받아가지고 더 신기한 보기 힘든 상품이라든가 한정판이라든가 신상이라든가 우선권이 주어진 거죠. 이 모든 게 명품을 소비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란은 이걸 빼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이폰 있어요. 아이폰을 구매하는데 아이폰 포장지 없이 그냥 아이폰만 벌크로 판매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폰만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벌크로만 몇만 원 정도 싸게 산다면은 그렇게라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명품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명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지는 조금 더 싸게 사고 이걸 비싸게 팔 생각만 있다 하면은 반란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렇게 구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들한테 특별한 경험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순간이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싶은 순간. 명품 사업은 그래서 샵에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모든 게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값 비싼 곳에서 그렇게 비싼 임대료 내가면서도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모든 게 설계된 경험입니다. 근데 반란은 그걸 딱 제거한 거예요. 그냥 상품만 봐요. 마치 쿠팡에서 내가 이제 10,000원짜리 물건 시키듯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험이 반절이 된 거예요. 상품만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명품 사는 거는 모든 그런 경험의 소비인데 그럼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라고 한 게 제가 아는 그분의 지적이었어요. 실제로 이후에도 논란들이 여러 가지 많았죠. 일단 가품 논란. 사실 이런 중개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가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리셀 플랫폼들도 그렇고요, 가품 논란 지금도 계속 터지잖아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품이더라. 우린 나름대로 AI를 통해서 분석하고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요, 그 플랫폼 자체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진짜 가품 논란이 없으려면 매장에 가면 돼요. 정식 매장에 가면은 정말 가품 논란 없잖아요. 정식 매장에 가면은 내가 대접도 받고 막 이렇게 그쪽에서 접대도 받고 그러면서 상품 사면서 기분 좋게 나갈 수 있고 그런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런 플랫폼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가품입니까? 아닐까? 여기선 가품이라는데
아씨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스트레스를 내가 왜 그 돈 주고 왜 받아야 되냐.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더 기분 좋고 말지. 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반란 같은 플랫폼이 이제 위기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산으로 갈 겁니다. 보통 파산 회생 신청하면 이 기업이 살릴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살릴만한 무언가가 있냐 하면은 이거는 가치평가에서 굳이? 라고 얘기될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실 이커머스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커머스의 특징. 소비자들은 상품을 보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우선시 됩니다. 여기가 제대로 된 상품을 보내줄 거란 믿음. 그리고 쿠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품이잖아요. 반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무료로 반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쿠팡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플랫폼이 무너질 것 같다, 위기다 하면은 사람들이 걱정이 된 거죠. 아씨, 여기가 과연 제대로 된 상품을 팔고 있을까? 과연 내가 주문했는데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커머스 기업들이 그냥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익률은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많은 상품을 팔아야만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쿠팡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것저것 사업 많이 벌리고 있잖아요. 쿠팡이 어느 정도 고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쿠팡 와우 회원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걸로 해서 로켓 배송 시스템을 만들고 쿠팡 플레이까지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최대한 사람들을 최대한 쿠팡에 묶어두기 위해서. 근데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적은 이익 규모가 회전율이 낮아지면 더욱더 이익이 낮아지고 손실이 날 가능성이 커져요. 싸게 많이 판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매출 규모 줄어들고 그다음에 회전율에 문제 생기고 하면은 바로 그게 악영향이 닥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이 재편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규모를 갖춘 소수의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많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문제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원래는 이런 플랫폼들이 제조사나 유통사로부터 물건을 받아온 다음에 판매하고 나서 대금 지급을 여기까지 텀이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60일 정도예요. 만약 경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60에서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처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쿠팡만 잘 되고 대체로 1세대 커머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점점 더 부침을 겪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얘네가 앞으로도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소비자뿐만 아니고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사업 철수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쿠팡은 이미 그 규모를 잃었거든요. 지금 현재 매출만 40조, 50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망할 일 없네? 그럼 내가 여기서 납품을 해도 돈 떼먹을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고요. 비슷한 예로 이제 네이버 페이가 있죠.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쇼핑이 망할 거라고 지금 아무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 네이버가 뒤에 있으니까. 네이버는 이미 다른 곳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리텐션율을 높이려고 네이버 쇼핑 가지고 하고 하는 거니까 대금 지급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고 판매자들도 네이버 쇼핑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커머스 플랫폼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홈플러스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홈플러스도 그렇게 매출 줄어들고 경영난을 겪으니까 다들 물건 납품 안 하려고 빼고 올리는 상황인데 커머스 기업이라고 다를까요? 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이르러서 더 이상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고 경쟁력이 낮은 커머스 기업들부터 이제 점점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경쟁력 있는 곳들만, 소수의 기업들만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곳들은 정리돼서 점점 수가 줄어드는 것. 그래서 경쟁력 있고 규모를 갖춘 소수의 기업들만 이제 과점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게 사실 이게 기본적인 모든 산업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산업이 이런 길을 밟아나게 돼 있어요. 이커머스 쪽도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반란의 위기를 시작으로 이커머스 기업들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혹시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